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서 영상을 올리는데 좀 뜸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북제와 북주의 역사를 다룰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 깡패 같았던 고징이 암살당한 후에 동생 고양이 황제에 오르고 북제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었죠. 고징이 워낙 못된 놈이라서 동생인 고양이 형보다는 좀 더 낫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고양은 진정한 막장의 맛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보면 터미네이터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놈이잖아요. 자,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아놀드 형님이 연기했던 이 터미네이터가 T800인데 이름이 T800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아무리 때려도 끄떡도 안 하고. 근데 이 영화의 후속작인 터미네이터 2를 보면 어떻습니까? 더한 놈이 등장하죠. T1000이라고. T800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로봇입니다. 총을 마구 쏴도 끄떡도 안 해. 불 쏴질러도 끄떡도 안 해. 완전히 공포의 존재거든요. 고징이 T800이라면 고양은 바로 이 T1000 같은 놈입니다. 고양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려면 혓바닥이 3개여도 모자랄 겁니다. 자, 이 고양은 겉으로 볼 때는 좀 모자라게 보였지만 그 내면은 명철하고 결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들이 고양을 업신여기곤 했었는데 유독 아버지 고환만이 고양의 능력을 알아보고 이 아이는 나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고환이 한 번은 여러 아들들에게 뭉친 실타래를 풀어보라고 시켰는데 다른 아들들은 끙끙대면서 일일이 실타래를 하나씩 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근데 고양은 망설이지 않고 그냥 칼로 실타래를 잘라버립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어지러운 것은 반드시 잘라야 합니다. 고양이 어릴 때부터 뭔가 단호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모의 전쟁 놀이를 할 때도 다른 형제들보다 용감해서 용장인 팽락도 쩔쩔 맬 정도였다고 합니다. 팽락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문태의 군대를 크게 격파할 정도로 용맹한 장수였죠. 아버지 고환이 죽고 형인 고징이 동위의 권력자가 되자 고양은 형으로부터 견제를 받게 됩니다. 형이 자기를 싫어하자 고양은 그런 형에게 찍히지 않기 위해서 속을 감추고 말수를 줄이고 항상 순종했습니다. 이런 고양이 형이 죽고 난 뒤에 동위의 황제를 끌어내리고 스스로 북제를 세운 것인데 이 소식을 들은 옆 동네 우문태는 역적 고양을 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일으킵니다. 자, 고양을 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키는 거죠. 우문태가 홍롱에서 황하를 건너자 고양도 군사를 출동시킵니다. 이때 고양이 이끄는 군대의 위용과 사기가 엄청났나 봅니다. 우문태는 북제의 군대가 만만치 않다는 소식을 듣자 이렇게 탄식합니다. 고환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이 말은 죽은 줄 알았던 고환이 사실 살아있네, 이것이 아니라 아들 고양이 그 아버지 고환처럼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 오랫동안 비가 많이 내려서 원정군인 우문태의 군대가 큰 피해를 입거든요. 그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물리는데 이것을 본 고양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추격하여 자기 아버지가 우문태에게 빼앗겼었던 낙양과 병주의 평양 주변을 죄다 정복해 버립니다. 우문태로서는 큰 손해를 본 셈입니다. 그렇다고 우문태의 기세가 꺾인 것은 아닙니다. 우문태는 서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합니다. 당시 양나라는 후경의 난 이후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었거든요. 이 틈에 우문태가 장수들을 파견하여 한중과 서촉을 죄다 점령해버립니다. 북제와의 전투에서는 고양에게 밀렸지만 맛이 간 양나라를 후드려 패서 더 큰 영토를 획득한 것이죠. 반면 우문태를 물리친 고양은 장수들을 파견하여 양나라를 침공하지만 큰 재미를 못 봅니다. 양나라의 진패성과 왕승변이 맹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양은 북방 거란과의 싸움에서 본인의 진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거란이 북제의 북쪽 변경을 침략했는데 고양은 직접 북방의 여러 주들을 순시하고 군사를 챙겨서 대거란 정벌을 감행합니다. 그는 평주, 노룡에 도착하여 서쪽 길을 따라 장참으로 진입합니다. 평주는 요소와 요동이 포함된 주이고 장참은 과거 조조가 오환을 정벌할 때 산을 깎아서 만든 500리 길이의 좁은 길입니다. 고양은 부장 반상락으로 하여금 기병 5천을 인솔하게 하고 동쪽 길로 진입하여 청산으로 향하게 합니다.
더불어 한괴로 하여금 기병 4천으로 동쪽 길로 가서 거란의 퇴각로를 차단하게 합니다. 고향은 백량성을 지나고 창녀성을 지나서 양사수에 이르는데 이때 2배나 빠른 속도로 진격합니다. 기록에는 그가 진격할 때 이 투구도 안 쓰고 우통을 완전히 벗고 병사들보다 앞장선 채 산을 넘어 주야로 말을 달렸다고 합니다. 또 식사할 때도 오직 고기만 뜯어먹고 물만 마셨다고 하는데 완전 상남자죠. 나름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투구도 안 쓰고 우통을 까고 대군을 지휘하면서 달리는 모습 나름 간지납니다. 이렇게 진격한 고향은 거란의 군대를 발견하자 분발하여 그들을 대파하고 포로로 잡은 것이 10만이 넘었고 가축만 수백만을 거두게 됩니다. 별동대를 지휘한 반상락도 청산에서 거란의 다른 부족들을 격파합니다. 이로써 고향은 자기가 군사 지휘에도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한편 북방에서도 세력의 변화가 생겼는데 돌골이 급부상하여 강력했던 유연을 대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때 우문태와 고환을 두렵게 했던 유연의 두병가안이 이 싸움에서 패하고 자살하게 됩니다. 이제 추는 돌골 쪽으로 기운 셈이죠. 자, 여기 보시는 돌골족. 돌골이 유연을 다시 공격하자 유연의 많은 무리가 고향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도망쳐 옵니다. 이에 고향이 진양 북쪽에서 유연을 맞아들이고 돌골을 쳤는데 이 기세를 감당하지 못한 돌골은 고향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합니다. 또 고향은 장수들을 파견하여 산호적을 격파합니다. 이 산호적은 흑노의 별부인데 고향은 이들 포로 중 13살 이상의 남자들은 죄다 목을 쳐서 죽이게 하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장수들에게 포상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주 잔혹하게 처리를 한 것이죠. 이러한 때에 서위에서는 문제 원보거가 죽고 새로운 황제 원흠이 즉위하는데 역사에서는 원흠을 폐제라고 부릅니다. 폐제라는 시호에서 원흠의 말로가 예상이 되죠. 원흠이 즉위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우문태를 암살하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우문태가 서위의 권력을 잡고 있으니 황족들 중에 불만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황족이자 상서인 원열이 우문태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원열이 죽자 폐제 원흠이 우문태에게 앙심을 품게 되고 그 역시 우문태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암살 계획에 여러 황족들이 눈물로써 말립니다. 아이고 폐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뜯어 말기는 거죠. 그러나 20대의 혈기왕성한 원흠은 듣지 않습니다. 사방에 우문태의 눈과 귀가 깔렸으니 이 모의도 결국 들통이 납니다. 우문태는 원흠을 폐위시키고 원흠의 동생 원곽을 황제로 세우는데 이 사람이 서위의 마지막 황제이자 실질적으로 북위의 마지막 황제인 공제입니다. 자, 공제. 우문태는 북위 황족들의 성씨인 원씨를 폐하고 원래의 성씨인 탁발씨를 사용하게 합니다. 원래 북위 자체가 탁발선비족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간 것이죠. 사실 황족의 성을 함부로 갈아엎는 것은 신하인 우문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권력 남용인데 그만큼 우문태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위된 폐제 원흠은 결국 우문태의 손에 의해 죽게 됩니다. 자, 잠시 남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나라는 후경의 난이 진압된 후에 양무제의 7째 아들 소역이 강릉에서 황제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우문태에게 겁도 없이 옛 땅을 내놓으시오 라고 호통을 칩니다. 네가 점령한 서촉의 땅과 한중 땅 이거 다 내 거야 내놔. 그러자 열받은 우문태는 장수들을 파견하여 강릉을 대대적으로 침공하고 결국 강릉은 함락됩니다. 소역의 조카 소찰이 우문태의 도움으로 강릉에서 황제 자리에 오르는데 이 나라를 후량이라고 부릅니다. 후량. 그러나 독립적인 국가는 아니고 서위에 종속된 괴뢰 정권이죠. 이후에 원래 양나라의 수도였던 동쪽 건강에서는 진패성과 왕승변에 의해 새 황제가 따로 옹립되기 때문에 두 개의 양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진패성과 왕승변이 막 새 황제를 옹립하려고 할 때 북제의 고향이 이 일에 간섭을 합니다. 고향은 자기에게 도망쳐온 양무제의 조카 소연명에게 군대를 딸려주고 양나라로 돌아가서 황제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왕승변을 진패선이 죽이고 북제와의 일전을 벌입니다.
여기서 북제의 군대가 패함으로써 고향은 양나라와의 전투에서는 계속해서 재미를 보지 못합니다. 진패선은 자기가 점 찍었던 소방지를 새황제로 세우지만 결국 찬탈하고 스스로 황제에 오르고 진나라를 세우게 되죠. 아무튼 북제와 양나라의 관계는 뭐 이렇게 되는데 이즈음부터 고향은 본격적으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황제로 등극한 초기 몇 년 동안은 정치에 열심히 임하고 신하들을 대할 때도 허심탄회하게 대합니다. 근데 북쪽 유목민들과의 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후부터는 점점 자랑하게 되고 아나무인으로 변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가차없이 죽이는데 톱으로 산채로 썰어서 죽이는 등 잔혹함을 드러냅니다. 슥슥슥 써는 거죠. 고향의 폭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우선 술을 진탕 마십니다. 제가 볼 때는 알코올 중독자로 의심이 될 정도로 매일 술을 퍼마시거든요. 폭음을 하더라도 그 후에 얌전히 자면 되는데 이 사람은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골치 아픈 거죠. 술 취한 후에 옷을 홀라당 다 벗고 춤을 춥니다. 또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뛰어놉니다. 이렇게 실컷 놀고 난 후에는 마음에 안 드는 신하를 끌어내어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는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거든요. 잠을 잘 때도 길거리에서 자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술에 너무 취해서 길바닥을 자기 안방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술 진탕 먹고 방바닥이 시원하구먼 하면서 길바닥에 대자로 눕는 거죠. 황제가 이와 같으니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볼 때도 전혀 황제로서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겠죠. 하루는 고향이 길을 가다가 어떤 아줌마한테 지금의 천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천자는 황제를 뜻하거든요. 이 질문을 받은 그 아줌마는 질문하는 사람이 황제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립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어리석고 미친놈인데 어찌 천자 노릇을 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고향은 그 아줌마를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결국 참다 못한 어머니 누태우가 고향을 불러서 몽둥이로 때리고 야단을 치거든요. 그러자 고향은 패드립을 칩니다. 이 늙은 애미를 오랑캐에게 시집 보내야겠구나. 아들의 패드립에 누태우가 화가 난 얼굴을 하자 고향은 어머니를 웃게 해드리겠다며 누태우가 앉아있는 평상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벌떡 일어서며 평상을 엎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살금살금 평상으로 기어들어가서 깍꿍 하면서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자 누태우는 평상에서 떨어져서 심한 부상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머니를 웃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발상 자체가 진짜 일반인하고는 참 차원이 틀리죠. 이 발상의 출발점 자체가 우리랑은 틀린 것 같습니다. 효도를 무엇보다도 중시하던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도저히 실드칠 수가 없는 행동이겠죠. 고향도 술에 깬 후에는 자기가 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는지 뗄나무에 불을 붙여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누태우가 간신히 말려서 사태는 수습이 되는데 고향은 눈물을 흘리면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런 맹세가 며칠 동안은 잘 지켜지는 듯 했습니다. 근데 10일이 지나자 고향은 다시 원래대로 술을 퍼마시기 시작합니다. 원래 참새가 방앗간 지나기 어려운 법이죠. 그는 술을 또 잔뜩 마신 채 이번에는 장모님에게도 화살을 쏘면서 욕을 퍼붓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너같이 천한 년을 어떻게 알아보겠느냐. 자랑이다 진짜. 고향은 음란하기도 해서 이주영의 딸이자 자신의 계모인 이주영아와 잠자리를 가지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자 그녀를 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황족들의 아내들을 간음하기도 하고 자기 아내인 이황후의 언니, 즉 처형을 좋아해서 그 남편을 화살 100대로 쏘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처형을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황후가 울면서 뜯어말리자 포기합니다. 고향은 항상 궁궐에 큰 가마솥, 톱, 칼, 망치 등을 진열해 놓았는데 술 취할 때마다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신하들을 죽이는 것을 오락으로 삼았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락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즐겼다는 것이죠. 죽일 때도 팔 다리를 토막내어 썰어 죽이고 토막난 시신을 강물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참다 못한 어떤 신하가 고향에게 걸주보다 더 포악하다고 팩폭을 날립니다. 걸주는 중국의 대표적인 폭군인 걸왕과 주왕이죠.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고향이 아니겠죠. 바로 고문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고문부터 시작하자. 오늘은 물고문이다. 고향이 이렇게 막장으로 나가니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신하들과 백성들도 그를 증오하고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고향이 이렇게 폭주하는 동안 주변의 여러 국가들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북위의 강적으로 맹위를 떨쳤던 유연이 돌고래 공격을 받아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서위에서는 우문태가 병으로 죽게 되는데 이때 그의 나이 49세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카인 우문호에게 자기 후계자인 아들 우문각을 보필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자, 여기 우문호. 우문각은 우문태의 세 번째 아들이지만 적자여서 후계자가 된 것이죠. 간단하게 우문태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자면 육진의 난을 계기로 역사에 등장했던 우문태는 오황과 라이벌전을 펼치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둘 다 계략과 전략에 뛰어나서 승부를 결정짓지는 못했었죠. 하지만 우문태는 고한보다 세력이 열세였음에도 고한을 잘 막아냈고 뛰어난 정치력으로 개혁을 진행하여 곧 탄생할 북주의 기반을 닦는 공적을 세웠습니다. 우문태는 군사, 전략 전술, 정치 등 다방면에 고루 뛰어난 육각형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그도 역시 난세의 야심가이기 때문에 북위를 떠받들 생각은 없었고 두 명의 황제를 죽이고 자기 아들이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문태의 유언을 받은 우문호는 서위의 마지막 황제인 웅제를 폐위시키고 우문태의 아들 우문각을 황제로 삼습니다. 이리하여 북위는 동위에 이어 서위가 멸망함으로써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가 556년인데 북위는 170년 동안 존속하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170년이면 그렇게 엄청나게 장수한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조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오래 갔죠. 남조의 여러 단명 왕조들이 거듭 세워지고 망하는 동안 북위는 훨씬 안정적으로 오래 존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황제들의 자질에 있었습니다. 북위에서는 남조의 국가들에 비해 뛰어난 황제들이 더 많이 배출되었고 또 남조와 같은 막장 황제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황제의 자질 여부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였기 때문에 뛰어난 황제가 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었습니다. 실제로 북위는 망해가는 그 순간에도 뛰어난 황제들이 여러 등장했었죠. 대표적으로 이주영을 암살했던 효장제와 황비용처럼 날쌔고 문학에도 뛰어났던 효정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권력이 원신들의 손에 넘어간 뒤여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죠. 반면에 북위의 멸망 원인을 좀 살펴보면 불교에 지나치게 투자하여 국고를 탕진한 것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조처럼 귀족주의가 만연해지면서 정치가 문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에 육진의 난이 일어나고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채 이주영, 고환, 우문태 등의 뛰어난 야심가들이 등장함에 따라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북주가 세워진 것인데 북주의 황제가 된 우문각은 이때 15살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우문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서위의 마지막 황제였던 공제를 죽이고 더불어 당시 명망이 높았던 신하 독고신을 압박하여 자살하게 만듭니다. 새 황제 우문각은 시호가 효민제인데 그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촌형 우문호를 미워하고 있었는데 그의 측근들은 우문호가 결코 신하로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니 일찌감치 제거해야 한다고 권유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문호가 꼴보기 싫었던 우문각은 그를 죽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문각이 이때 15살이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중학생이죠. 이 중2병이란 말도 있듯이 이 나이대가 한창 이 가오 잡고 이 반항기 충만할 때죠. 내가 황제인데 지가 뭐라고 권력을 휘둘러? 손 좀 봐야겠구먼. 당연히 이런 반응을 하겠죠. 그러나 가오만 가득한 중학생답게 모의 과정이 치밀하지 못해서 오히려 들통이 나고 결국 폐위되고 우문호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우문호는 우문태의 장자이자 서자인 우문육을 새 황제로 세웁니다. 우문육이 장남인데도 후계자가 되지 못한 것은 그가 서자였기 때문인데 이제 사촌형 우문호에 의해 황제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문호의 입김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북주의 정권은 우문호에 의해 어떻게 흘러갈지, 또 북제 고향의 폭주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